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실까요? 또 일요일인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또 잽싸게 공유 드리고 좀 오늘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벨보다는 이 서버의 그 나무 숲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다리를 얼마 전에 다쳐서 좀 앉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저 사람 강연자가 앉아서 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다쳐서 그런 거구나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 서버 아키텍처를 대략적으로 코드 레벨보다는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요. 뭐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은 서버를 전혀 개발해 보지 않으셨더라도 저는 충분히 오늘 한 2-30분만 집중하시면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서버 아키텍처를 얘기하냐라고 하실까봐 저희는 그 게임 서버를 사스로 제공하는 회사고요. 디크 서버는 제가 그저께 집계를 해봤는데 이제 가입해서 쓰는 회사는 6,383개고요. 아마 1월 8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0.8억 건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했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는 한 1.5억 건 정도 하루에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서버를 쓰는 게이머의 계정은 이제 5천만 개가 넘었으니까 한 대한민국 인구 정도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 지식을 2개만 미리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버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상태가 있냐 없느냐로 많이 나눠요. 그래서 스테이트 리스한 서버가 있고 스테이트 풀한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태가 없는 서버 있는 서버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대체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완전 맞진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니까 오늘은 요 정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유리해요. 그래서 상태가 없으면 웹형 서버로 볼 거고요. 소켓 서버는 상태가 있는 서버라고 오늘은 정의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서버 개발자 면접 볼 때 요즘에 클라우드 쪽에서 많이 나오는 정보인데요. 이제 뭐 온프레미스, 이아스, 파스, 사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버 개발을 하실 때 뭐 노트북이나 서버 렉이나 직접 하드웨어를 만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온프레미스이셨을 거고요. 요즘은 가상화가 잘 돼 있으니까 뭐 VMware를 썼다. 그래서 나는 OS 레벨에서 썼다. 그런 것도 이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OS 레벨이 아니라 이것도 만들기 귀찮으니까 나는 진짜 어플리케이션 코드만 딱 관리하는 형태로 쓰고 있다. 이건 파스고 뭐 서버 개발 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아스와 파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여서 만약에 이게 조금 경험이 없거나 어색하시다면은 OS 레벨이면은 이아스, 코드 레벨이면은 파스에서 바로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겁니다. 이 2개만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상태가 없는 서버에 1만 MAU, 5만 MAU, 10만 MAU, 100만 MAU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Q&A 시간이 있고 오늘 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시간이 좀 여유로울 것 같아서 뭐 질문 있으시면 남김없이 다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태가 없는 1만 MAU 서버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요 이아스나 EC2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뭐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보셨다면은 일단 서버 쪽 코드 관리하는 뭐든 상관없어요. 뭐 PHP, 자바, 뭐 JS든 파이썬이 이것들은 유명한 예시들이고 뭐 ASP, .NET 뭐든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미드웨어로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MySQL, 뭐 SQL 서버, 오라클 뭐든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AWS 세계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아스 제품도 전부 AWS 기준이고 파스 제품도 전부 AW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해 보셨다면 여기까지는 저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좋게 해본다면은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습작이 아니라 정말 어떤 유저가 들어오는 서비스였다면은 저는 만약에 집에 남아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돌리셨다면 한 진짜 하루에 유저 DAU 100명, 500명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서버가 죽는다. 막 CPU가 막 쿨러가 엄청 빨리 돈다.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해볼까 하다가 이 정도까지는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한 대였는데 2대로 늘리자. 그래서 웹서버와 DB 서버를 나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나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해본다면은 저는 파스로 바로 바꿀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좋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예를 들면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이든 여러분이 직접 OS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DB를요.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은 굳이 내가 이런 DBMS를 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데이터 레이어가 그 로컬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하드디스크 죽거나
아니면 그거 꽉 차서 못 들어가면 이거 DB 못 쓰는 거잖아. 혹시 이런 미들웨어 엔진만 어딘가에 올려두고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는 확장해서 무한하게 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에는 이 제품이 오로라라는 제품군이 있고요. 뭐 파스로 마이스큐엘만 쓸 수도 있지만 오로라라는 제품의 그 기본 세계관은 미들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제공하고 저장 레이어는 확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작은 공간에 작은 CPU에 파스를 처음에 쓰더라도 저장 공간이 최대 64TB까지 늘어나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서버 어플리케이션도 파스로 바꿀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레벨은 파스로 잘 쓰지 않습니다. 뭐 AWS 기반으로는 람다나 파게이트 등등 뭐 EKS 등등 있을 텐데요. 제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아스 대비 비용을 비싸게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책정을 해두고요. 두 번째는 디버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관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다만 저는 여기부터는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OS까지 관리하는 것이 이거는 서버 개발자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파스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유저가 늘어서 1만 명이 5만 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전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여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세로로 쌓아본 거예요. 그리고 요 세계관을 되게 유명한 3티어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티어라고 부르고 서버 어플리케이션 코드들은 어플리케이션 티어라고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있는 곳은 데이터 티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렇게 표준 규약이 아키텍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기본 지식을 알고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 티어구나. 데이터가 있는 데는 DBMS는 데이터 티어였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다음부터는 제가 세로로 쌓아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집에서 운영을 했는데 유저가 계속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쌓은 거예요. 여기가 어플리케이션 티어, 위에가 데이터 티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밑에 못 보던 애가 하나 생겼어요. 로드 밸런서라는 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계속 우리에게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집에서는 공유기 같은 친구가 이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공유기가 못 버티고 금방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IDC나 AWS 같은 서비스들 앞단에는 굉장히 대규모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뭐 L4나 L7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관리가 되게 내부적으로는 엔진엑스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무제한에 가깝게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단에는 하나만 있던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N개가 됩니다.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단에서는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은 그림이 좀 두 개가 다를 거예요.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가 커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 개로 복제해서 쓰는 방식을 스케일 아웃이라고 불러요. 수평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키우는 것을 스케일 업, 수직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케일 아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계속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스케일 업은 언젠가 그 하드웨어의 스펙까지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뭐 CPU 1기가에 메모리 4기가짜리 서버 어플리케이션이든 100개든 1000개든 1억개든 논리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직적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하드웨어 스펙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CSP에서 뭐 32기가 CPU, 64기가 CPU 이 정도면 거의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더 이상 확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스케일 아웃이 무조건 좋은데 왜 얘는 스케일 업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또 역설적이게도 얘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얘는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무한히 늘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요. 근데 얘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테이트 리스 서버라고 분명히 상태가 없는 웹 서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저는 서버가 상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지 스테이트 리스한 서버 구조는 어딘가에 상태를 넘긴 거예요.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임한 위치가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는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최종 병목 구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계속 늘리면 돼요. 얘는 논리적으로 무제한입니다. 근데 얘는 하드웨어 스펙 한계까지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단 세계관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서비스가 증가해서 일단 여기까지 오면은 대체로 잘 돌아갈 거예요. 유저 많이 들어오네. 서버 어플리케이션 늘리자. 서버 어플리케이션 늘어났네. 관경 DB 이렇게 키우자. 하다 보면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가정적으로 이렇게 정해보고 실제로도 이렇게 될 건데 대체로 10만 MAU 정도 되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예를 들면 CPU를 8개, 좋아. 돈으로 32까지 늘려 했어요. 64까지 늘렸어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떡하지? 우리 더 이상 여기는 늘어나도 이쪽이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앞단에 보통 캐시 서버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 구조론 같은 거 배울 때 얘는 보통 디스크를 사용하고 얘는 메모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캐시 DB의 목적은 조회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를 위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조회를 하자고 쓴 건데 저는 실무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계형 DB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의 병목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관계형 DB가 좀 살아나니까 얘가 버텨줄 때까지 계속 이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다 보면은 언젠가 또 이날이 와요. 얘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키텍처에서는 이 캐시 DB가 거의 최종 병목 구간이 돼요. 근데 진짜 여기까지 오면은 실무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병목을 돌릴 수가 없네. 어디로 돌리게 되지 해서 좀 더 나은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은 얘네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도메인별로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쪼개버리자. 캐시도 쪼개버리자 해서 이렇게 그 도메인별로 세로로 보면은 묶여 있잖아요. 도메인별로 쪼개서 보통 가져가게 돼요. 뭐 계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캐릭터로 나눌 수도 있고 결제로 나눌 수도 있고 요것은 서비스의 어떤 병목 범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만약 어떤 서버 개발자가 경험을 했다면은 정말 막 세계적으로 히트한 게임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요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얘네가 언젠가는 결국에 꽉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결국에는 NoSQL을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다 안 쓰고 NoSQL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 2013년쯤에 한국 스타트업 중에서 그런 시도를 했던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도를 저도 해봤고 저희 회사도 해봤는데 이게 안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ACID, 그러니까 원자적 트랜잭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뭐랄까요? 이 세계관이 네트워크가 없을 때, 뭐 모뎀을 쓸 때 혹은 모뎀이 없을 때 로컬에서 돌아가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확장을 포기하고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아주 끝내주게 일관성 유지를 잘해줍니다. 트랜잭션 처리도 잘해주고 데이터가 사라지는 일도 없고 조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정말 유저가 많이 오게 되고 페이스북 같은 도저히 단일 머신에서 처리할 수 없는 스케일 업을 해도 확장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명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드 오프 저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확장을 선택한 거예요. 얘는 확장이 안 되는 대신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얘는 확장이 가능한 대신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포기하고 막 중복을 허용하기도 하고요. ACI 트랜잭션도 안 돼서 막 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아주 부분 집합인 요상한 트랜잭션을 집어서 막 넣고 막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쓰면은 적어도 데이터를 집어넣고 일부 데이터가 사라지더라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NoSQL이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100만 MAU 아키텍처는 이런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로드 밸런서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만 MAU 정도 되면은 무제한이라고 AWS가 주장했던 서비스들에서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물리적으로 하드웨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서비스가 발전하면은 장애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LB의 뭐 네이버 클라우드든 뭐 AWS든 애저든 자기들 내부적인 리밋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리밋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와 이거 무제한이라고 얘기했던 게 무제한이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고가형송 서비스들도 분리를 하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도 n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확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쪼갰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조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결제 정보가 어디 있었지? 캐릭터 정보가 어디 있었지? 서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024년에 가입한 유저들이 그 중에서 2025년 3월에 결제한 유저들의 장비 정보를 뽑아보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몰라요. 서버 개발자 뽑으려고 한다. 그 데이터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계속 찾다가 조인을 또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들이 링킹이 안 돼 있어서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를 그냥 한 군데에다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부 복제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 전부 연결해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을 OLTP라고 불러요. 트랜잭션 프로세스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쿼리가 있거나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만들 때 쓰는 것들을 OLTP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조회하고 처리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전부 복제해서 ETL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전부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죠. 처음에는 원래 하나에 있었는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하고 쪼개다가 다시 또 하나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쓰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저의 한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지만 트랜잭션 처리는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면은 이거는 OLAP라고 부르는데요. 그 애널리시스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분석 업무만 해요. 그래서 여기는 서버 개발자나 유저들이 쓰는 레이어이고요. 여기는 데이터 분석가, 사업 PM 같은 사람들이 통계를 뽑고 뭔가 데이터를 조작할 때 혹은 AI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레이어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의 가장 큰 특징은 비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서비스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쪼갰고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로 막 도메인별로 분리가 되다가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를 한 개로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못 보던 레이어가 또 추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레이어와 AI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까지 오면은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유저가 몇 시에 결제를 많이 하는가, 혹은 국가별로 다 다를 거예요. 일본 유저는 몇 시에 시간대가 타임존이 다르니까 언제 로그인을 많이 하고 미국 유저는 언제 로그인을 많이 하고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는 다 있는데 이것을 뭐 꺼내고 막 관리하고 조회하는 것 자체도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보내는 ETL 레이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어떤 어플리케이션 미드레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조회해서 보는 대시보드 같은 그런 서비스도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이니까 여기에 뭐 LLM을 붙인다든지 레그를 붙인다든지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뭐 새로운 레이어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우리가 100만 MAU 서버 아키텍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저는 어떤 가장 큰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버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유저가 적을 때에도 데이터 도메인별로 쪼개두고 NoSQL 도입해두고 캐시에 넣고 하자,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NoSQL은 트레이드 오프를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확장을 해야 할 일이 없다면은 저는 이 트레이드 오프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장을 해야 할 일이 없다면은 광경 데이터 베이스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버 어플리케이션들이 나눠져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장애가 났을 때 예전에 하나일 때는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이게 n개가 되면은 몇 번 서버가 죽어 있는지 몇 번 서버에서 오류가 났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버 엔지니어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 시작을 한다면은 그래도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DB는 파스로 저장 레이어를 쪼개두는 것이 무조건 좋다. 저는 여기까지는 확신합니다. 이 단계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상상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만들래, 혹은 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할래, 이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뒤에 또 저의 목적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가장 많은 개발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 게임 서버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게임을 만드시는 동아리이니까 로그인, 데이터베이스, 랭킹, 채팅, MMO 이런 서버들 필요하실 거잖아요. 창세기 전 모바일이나 이 고양이 스낵바, 포레스트 아일랜드, 타이니 카페, 그리고 RPG 게임 이런 것들 많이 디크 서버를 쓰고 있고요. 저는 오늘 채용 목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시간에 들으셨다면은 서버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서버 만약에 개발하고 싶다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일 게임으로서는 저희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는 회사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6,000개의 회사에 아주 다양한 게임들의 서버를,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들의 개발자로서 내가 서버를 개발해보고 싶다 할 때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저희보다 큰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구글에 디크 채용을 치면은 저희 채용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저희가 현재는 TO가 없는데 인턴은 언제든 환영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은 인재풀에 등록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코드콜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발표 시간이 40분인데 20분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무엇이든 답변을 다 드리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